안녕하세요. 제 성균관대학교의 약학대학에 있는 김기현 교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되게 고등학생처럼 하면 되게 중학생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좀 많으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내용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저는 어쨌든 약학대학교에서 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약을 그냥 뭐 어디 만들 수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약을 좀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 사실 자연에서 유래가 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치료제를 만들겠다. 근데 이게 뭐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자연에 있는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나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약을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준비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제가 하고 있는 되게 최신 연구한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분들은 자연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연이 되게 좀 신기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연을 보면 좀 재미있고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자연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각보다 우리가 사실은 이 지구에 정말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생물들이 어, 대부분 어떤 특정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몰레큘을 가지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몰레큘을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몰레큘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구를 어떻게 지금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곤충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면 곤충이 살고 있는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총 생물 숫자로 하면 곤충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식물들도 이만큼 존재하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잘 먹는 버섯이라든지 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그다음에 이렇게 뭐 척추 동물들이 이제 구성하고 살고 있고요. 어, 곤충들로 또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분류에 의해서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식물들도 꽃을 피우는 식물, 꽃을 안 피우는 식물도 있거든요. 뭐 그런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까지 딱 한 종만 살아남은 은행나무를 좀 들 수 있는데, 이 은행나무 꽃을 본 사람이 없죠. 은행나무는 꽃이 안 피는 그런 식물이고, 또 저희 성균관대 약간 마크이기도 해서 좀 은행나무에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공룡이 살았던 그런 중생대 시대 때 은행나무는 존재했는데, 한 번도 이 모양이 바뀌지 않게 진화를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이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이 그 공룡 뼈 이렇게 막 발굴하는 옆에 은행나무가 화석화돼서 발견되는 게 있는데, 이 은행나무 잎이 그대로 유지가 될 정도로 정말 진화를 안 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은행나무는 또 암수 은행나무랑 여자 은행나무, 남자 은행나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은행나무 막 지나갈 때 밑에 은행이 열매가 열어서 떨어지면 막 냄새 엄청 나잖아요. 막 저희 밟고 막 어디 실내 들어가면 막 난리 날 정도로 많이. 그런데 이렇게 암 여자 은행나무만 또 그 열매를 열거든요. 저희 원래 어릴 때는 또 그걸 모른대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은행나무가 되게 많은데 어린 나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근데 모르고 그걸 심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여자 은행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가을에.
그걸 밟고 막 학교에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죠. 어쨌든 막 그렇게 은행나무가 좀 특이한데 은행나무는 이게 또 유럽에서 되게 옛날부터 많이 그 혈액순환제로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아마 어르신들은 이게 은행나무 열매,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약을 혈액순환제로 먹는 거를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은행나무 잎은 되게 또 재밌게 안에 되게 좋은 활성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은행나무가 어떤 벌레가 이렇게 막 먹은 부분이 있는 은행나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은행나무는 되게 강력한 그런 보호하는 물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곤충들이 은행나무를 못 먹어요. 그렇게 좀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잘 응용해가지고 약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은행나무는 화재에도 되게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불이 나면은 은행나무는 바깥으로 물을 내뿜어가지고 자기가 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특이한 또 식물이기도 한데 일본에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나 이런 데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모든 생물이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가 은행나무였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은행나무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약간 희망과 약간 이런 의미로 가지고 왜냐하면 다 폐허가 됐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가 은행나무여서 그래서 이 스모 선수들의 이 머리에 이렇게 은행나무 잎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도 은행나무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행나무를 되게 좋아하고 은행나무는 또 공자 시대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서당이나 이런 학교 앞에 이렇게 나무로 많이 이렇게 심던 나무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 또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런 여러 가지 이런 자연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를 가지고 좀 아이디어 얻어서 약을 만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또 사실은 약대에 있다 보니까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천연 자원에서 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엔 또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학생분들은 어릴 때랑 지금이랑 많이 뭐 이제 그래봤자 열 몇 살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어릴 때 막 살았던 그 환경이랑 지금이랑 엄청나게 기후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지금 뭐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논문들도 많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뭐 1도 올라가면 에어컨 좀 낮추면 되고 뭐 많이 추워지면 히터 더 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물들은 1도만 올라가면 거의 바깥에서 살아갈 수가 없대요. 환경에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서 지금 또 이미 20년 전보다 한 25%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을 했대요. 우리가 이런 생물이 있다고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모르게 그냥 죽어가고 있대요. 멸종을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아직 내가 이 생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그렇게 좀 밝히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멸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렇게 지구 환경 보호와 생물종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식물은 옛날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이 없을 때부터 이미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으로 섭취했던 유일한 그 생물종이 식물이었고 그 식물들이 이제 보호하는 물질들, 식물의 어떻게 보면 방어 물질이죠. 왜냐하면 식물은 우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누가 괴롭히고 귀찮게 하면 도망가면 되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식물은 이 나무같이 뿌리를 한번 내리면 평생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도망을 못 가고 아니면 그냥 자기 죽어야 되는데 누가 괴롭히거나 뭔가 못 살게 굴면은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정 보호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피토알레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씨앗에 곰팡이가 들어왔어요. 곰팡이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건강한 이 씨앗에서는 전혀 없던 물질인데 곰팡이 감염되니까 이 씨앗에서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서 이 곰팡이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런 물질을 구조를 이게 뭐지 하고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물질들을 이 씨앗이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피토알레신이라고 그러고 이제 식물들이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호 물질이거든요. 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분석을 해보고 구조를 해보면 이런 물질이 이렇게 항진균 활성, 그러니까 다른 균을 죽이는 이런 좋은 물질들의 활성을 보이는 물질이 많아요. 약물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아주 이게 숲에 가면은 몸이 좋다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무들도 이 큰 나무 옆에 반경 1m, 2m 사이에는 큰 나무가 안 자라요. 왜냐면 이 나무도 지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가 물 먹고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이만큼의 공간에 다른 식물이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씨가 딱 내려가서 꽃을 피우려고 해도 이 나무가 그 조그만한 그 씨앗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경 1m, 2m에 다른 식물이 못 자라게 이런 또 피토알레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무들 옆에는 보면 항상 듬성듬성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가 자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피토알레신을 이런 나무들이 각자 나무들이 신을 막 분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토알레신을 분비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갔을 때 산림욕 한다고 할 때 그런 뭔가 상쾌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냄새라든지 이런 거 나는 게 그게 나무들이 내뿜는 피토알레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숲에 가면 몸이 좋다, 산림욕이 좋다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나무들이 각자 특이하게 많이 이제 자기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피토알레신을 분비하고 있고 그게 우리 몸에 되게 좋아서 이제 산에 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막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이 그 당시는 꽤 많이 나오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나갔더니 되게 또 많이 여기저기 연락을 또 많이 받긴 했는데 유명한 물질이 캡사이신 있잖아요, 그죠? 고추의 캡사이신은 고추가 만드는 특이한 피토알레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고추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말로 강력한 자기 딴에는 만들어낸 강력한 독성 물질이 사실 그 고추의 캡사이신인데 캡사이신은 얘가 이 고추가 다른 어떠한 동물들이 자기를 못 먹게 하려고 만드는 독성 물질이고 엄청 맵잖아요, 사실. 근데 요게 이제 씨앗에 많이 넣어놨어요, 씨앗에. 근데 이제 씨앗에 그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포유류는 이 고추의 캡사이신 그 매운 캡사이신을 아무도 못 먹는데 어떠한 동물도 이 고추의 캡사이신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특이하게 유일하게 이 사람만 이 고추의 캡사이신이 너무 맛있는 맛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고추 캡사이신이라고 하면 또 되게 다들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캡사이신은 원래는 색깔이 없는 하얀색 가루예요, 사실. 근데 이제 고추의 색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는 이렇게 되게 쫙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얘가 색깔이 없는 하얀색 가루인데 사실 우리가 먹는 캡사이신은 정말 캡사이신 단독으로 먹으면은 사실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 강력한 독성 물질이고 아주 희석해서 아니면 고추 추출물로 이렇게 먹는 상황인데 이 캡사이신을 유일하게 정말 먹는 줄 아는 포유류가 사람이고 고추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실패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걸 엄청 많이 이렇게 심지어 길러갖고 막 먹잖아요. 근데 이제 고추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이걸 먹기 전까지는 포유류는 어떤 포유류도 못 먹고 유일하게 먹는 종류가 하나가 조류가 새들은 먹을 수 있어요. 새는 이 매운맛을 못 느낀대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를
참 자연이 신기한 게 이 고추가 이렇게 캡사이신을 만들었는데 포유류는 못 먹고 새는 먹는 이유가 새는 먹게 했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씨에 캡사이신을 많이 넣었지만 씨를 이제 새가 먹고 멀리 이렇게 퍼지게 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되게 참 그래 자연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되게 왜 도대체 이 캡사이신이 맛있게 느껴지냐? 근데 이게 먹으면 뭐 엔돌핀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얘는 또 특정 통증 리셉터를 이렇게 또 억제해 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뭐지 진통제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으로 또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피토알레신 중에 하나가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게 대표적인 피토알레신 중에 하나인데요. 마늘을 그대로 저는 사실 마늘 너무 매워서 못 먹는데요. 이게 막 이렇게 빻거나 이렇게 얘를 괴롭히면 원래 이 알린이라는 이 물질이 원래 있는데 이 알린이라는 물질은 전혀 자극성이 없어요. 하나도 눈을 맵게 하거나 뭐 전혀 맵지 않은 물질인데 우리가 이 마늘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 마늘에서 알리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돼 가지고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알리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무 매운 물질이 이 알리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늘도 우리가 괴롭히지 않으면 전혀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은데 이 알린이란 물질 괴롭히면 이 알린이란 물질이 알리신으로 바뀌면서 이 알리신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엄청 매운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늘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피토알레신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우리 몸에 되게 좋아요. 이게 우리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얘가 웬만한 암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 뭐 이렇게 30년 정도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30몇 년간 항암제만 연구하신 교수님이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대요. 어떠한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어떠한 항암제보다 마늘 두 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마늘을 먹는다고 우리가 몸에 우리 죽지 않잖아요. 근데 마늘을 먹으면 암은 다 죽여요. 그래서 정말 마늘을 잘 먹으면 좋은데 이 구조를 보면 저는 구조를 하잖아요. 이 구조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황과 황이 같이 붙어 있는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있는데 이게 열을 가하면 되게 금방 이게 끊어져요. 이게 알리신이 되게 맵거든요. 엄청 매운데 마늘을 저는 보통 삼겹살 같이 먹을 때 마늘 익혀 먹어요. 익혀 먹으면 열을 가하면 이 SS 본드가 깨지거든요. 또 깨지면 얘가 안 맵고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 단맛을 내기 시작하면 항암 활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마늘 그대로 그냥 딱 먹어야지 항암 활성도 있고 몸에 좋은데 이거를 열을 가해서 달게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게 왜 활성인지 왜 활성이 없어지는지 막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기본 개념이 이제 피토알레신을 제가 찾아서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역할은 왜 나중에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되게 이 천연물 자연에 있는 이 물질과 되게 친숙한 민족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시작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호랑이랑 곰이 이렇게 이 무슨 설화인지 저도 맨날 까먹는데 요거 설화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쑥과 마늘을 막 100일 동안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호랑이는 이제 성격이 급해서 못했지만 곰은 잘 이렇게 성공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된 건 아니고. 근데 쑥과 마늘 우리 민족과 정말 친숙한 그런 그 자연 소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쑥으로는 이미 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먹어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스티렐린이라고 하는 쑥이 사실 위에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약으로 만들려고 사실 시도를 안 했는데 동아제약에서 이제 이 약을 잘 만들었죠. 그래서 쑥으로 정말 이거는 이 약 색깔도 녹색이고 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쑥 냄새가 그냥 나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위를 보호해주고 저희가 약을 보통 먹을 때 19, 30분 드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약들이 위장관 운동에 뭔가 좀 부작용이 있어서 위를 쓰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으면 위를 좀 많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약들은 위에 좀 안 좋은 문제점이 많은데 다른 좀 위험한 약들과 함께 또 같이 이거를 먹으면서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약은 정말 쑥으로 만들었고요. 마늘 우리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늘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겠지만 아이고, 이 알리신이 너무 몸에 좋은데 이게 열에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약으로 만들 수가 없을 만큼 조금 이제 안정성이 부족해서 마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그냥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이런 의학 사전이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어져서 이 동의보감은 허준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허준 선생님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서들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의학 서전을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민족에 맞게 이제 정말 다시 쓴 책인데 이 책을 열어보면 약이 전부 다 사실은 식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식물을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어떻게 조제를 해서 어떻게 뭐 용량을 어떻게 먹으면 되고 어떻게 보관하면 되고 부작용이 뭐고 약효가 뭐고 이런 걸 다 정리해 놨어요. 제가 고3 때 허준이란 드라마가 나와서 저는 진짜 한의대를 되게 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약대를 이제 와서 약사가 된 다음에 저는 약국에서 일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한의학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약대에서 이런 연구를 또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죠.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먹는 알약이 없었을 때 정말 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우리 사람들이 힘이 많이 없었을 때 이 여러 가지 곤충 뭐냐 저기 그 포식 동물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동굴에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픈 사람들을 약을 치료할 때 약이 뭘로 썼겠어요? 지금 또 뭐 알약을 써진 타이레놀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약을 썼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이 동굴에 여러 가지 식물들의 화석 포함해서 식물들의 씨앗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아 옛날 사람들이 식물을 약으로 썼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뭐 의사들은 이제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라고 하면 이제 약사들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약사들이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그러면 약사들은 이제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디오스코리데스라는 분이 유럽에서 600년 동안 사용됐던 그런 약물학 서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학 책을 딱 펼쳐보면 약이 아니라 전부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약이 식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될 거고요. 이 식물 그래서 예전에 1500년도, 1600년도 때 의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의대가 이제 서양에서 처음 의학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수술 같은 걸 거의 못했었고 그때 의대에서 배우던 대표적인 학문이 식물학이었대요. 식물학. 왜냐하면 식물학 자체가 약물이 식물이었기 때문에 식물학을 약으로 많이 사용해서 식물학이 무조건 필수가 그거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식물학과 이제 수술 같은 것까지 같이 이렇게 되면서 의대가 이제 발전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약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국은 이제 바그다드의 무슬림에 의해서 처음 약국이 만들어졌어요. 8세기니까 엄청 옛날이죠. 옛날 약국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나는 건데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약 상자에 다 식물 가루가 들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약국을 표시하는 그 이제 표지판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약간 뭐 어쨌든 누가 봐도 약국 같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런 유발유봉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상징적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옛날에는 그 이슬람 문화 그 중동 쪽이 엄청 과학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사람들이 약물 쪽에 식물 포함해서 이제 약효 있는 약용 식물들의 되게 지식이 되게 강했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십자군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제가 세계세가 좀 약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이 유럽이랑 많이 싸우면서 유럽에 이 약물학 지식이 많이 전파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럽 말고 동양은 동양대로 따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서적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죠. 명나라의 본초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의 본초 강목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거죠. 훨씬 옛날에 이시진이 이 본초 강목을 썼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 돼 있는 책이고 저희가 가끔 이제 중국에 이제 그런 의대나 이런 그 교류를 하러 가보면 되게 정말 이시진이라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동상이 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정말 되게 그 유명한 서적이고요.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또 이제 이거를 참고로 해서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이집트 그 문명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원전에 있는 파피루스의 내용을 보면 그때 이미 뭐 이런 아편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뭐 버드나무를 썼다든지 하는 그런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에서 옛날부터 버드나무가 이렇게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해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서 어떤 물질이 도대체 염증을 억제해주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발견된 게 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아스피린은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돼 가지고 만들어진 약이고 지금은 마약으로 분류가 돼서 아주 적절한 규제에 의해서 약물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아편은 진짜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라고 또 알려져 있죠. 배가 아플 때 먹으면 배를 안 아프게 해주고 기침이 나올 때 먹으면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전쟁 시기에 팔다리가 잘려도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고통에 이 아편에서 나온 몰핀을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심지어 옛날에는 이걸 먹으면 기분도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잘 밝혀져 가지고 이게 마약으로 분류가 돼서 정말 강력한 그 진통제가 필요하거나 진의 거담 그러니까 기침을 억제해 주는 때 필요할 때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그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 항암제로 개발된 이 탁솔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암센터가 있어요. 정말 큰 암센터. 거기서 우리 진짜 정말로 암 환자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2만 몇 종의 식물 추출물을 다 전 세계에 걸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항암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하나 걸린 게 이 주목나무라고 하는 주목나무에서 정말 강력한 그 항암제를 발굴하게 되고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게 탁솔인데요. 지금 또 잘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제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돼서 약물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말고도 유럽에서 이렇게 이런 천연물들이 많이 이제 발달했는데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이 16세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의사인 윌리엄 위더링이라는 엄청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친구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하고 명의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집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약간 무속인 같고 이렇게 뭐 이상한 약물도 막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주고 하던 그런 집시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시 용하다는 집시한테 가서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뭐 심장병에 좋은 약이 없냐 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 집시가 뭐 알 수도 없는 새까만 추출물 같은 약물을 줬대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먹였는데 친구가 심장병을 앓고 죽어가던 친구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 질병이 많이 호전돼서 다시 이 사람이 집시한테 가서 도대체 뭘 만들었길래 이러냐 했더니 이 집시가 디기탈리스라고 하는 식물을 사용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디기탈리스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 디기탈리스에는 강력한 심장 박동을 수축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집시는 그걸 알고 이거를 이제 줬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이후로 이 윌리엄 위더링의 사람이 처음으로 이 디기탈리스라는 식물을 심장병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디기탈리스의 어떤 물질이 이제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지를 성분을 찾기 시작했고 그 성분을 찾았더니 디곡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저희가 발견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게 이 성분만 갖고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약을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제 이것도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요런 저희 대학원생들이 이제 저희 실험실 로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식물 연구도 하고 특히나 버섯 연구를 많이 해요. 버섯 연구 많이 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도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호기심과 재미를 통해서 이런 물질들을 구조를 밝히고 약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한약재 사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증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폐경기 여성 증후군이라고 많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 분들이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이제 폐경이 되시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면서 뭐 이게는 뭐 삶과 직결되는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되게 불편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대요. 우울감이 나타나고 모발이 많이 빠지고 안면 홍조. 왜냐하면 이렇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렇고 골다공증, 요실금, 심장 질환들이 많이 생긴대요. 나중에 어머니 분들이 약간 이런 증상이 보이면 어머니가 이런 짜증을 내고 한 걸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뭔가 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골다공증이 되게 심각한 원인 좀 안 좋은 그 증상이 되고 잘못 넘어지면 뼈가 정말 부서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잘 극복하면 되게 좋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니까 에스트로겐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에스트로겐을 처방하는 호르몬 세라피가 있는데 이 호르몬 세라피를 하면 이 증상이 바로 없어져서 너무 좋은데 단점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호르몬 세라피를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고 좀 이렇게 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천연 소재로 많이 이렇게 이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게 콩이에요. 콩을 먹으면 이걸 좀 많이 콩에 있는 성분 중에 특정 성분들이 되게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해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극복해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거를 진짜로 좋은 약물을 한번 개발하고 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한의원에서 이런 호르몬 세라피를 대체할 수 있는 폐경기 여성 증후군한테 이렇게 처방이 되는 한약재들을 저희가 좀 이제 조사를 하고 5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요. 실제로 걔네들이 진짜 활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연구를 하던 중에 실제로 보니까 이 갈근이라고 하는 칡뿌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갈근이라고 하는 성분이 갈근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정말 에스트로겐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증상을 많이 완화시킨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어떤 물질이 그런 물질이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봐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발견됐어요. 이 물질은 실제로 에스트로겐 리셉터랑 잘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가장 문제점이 에스트로겐을 처방을 받으면 유방암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물질은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하지만 정확히 에스트로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얘는 특이하게 유방암을 또 감소시켜줘 유방암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듀얼 이펙트가 생겨서 이 친구 갈근을 먹으면 에스트로겐 유사 활성을 보여서 폐경기 여성 증후군도 감소시켜주고 심지어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유방암도 감소시켜줘서 되게 먹으면 되게 괜찮은 물질이 정말 한약재가 맞구나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근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편이고 더 신기한 거는 정말 신기한 거는
저희가 찾은 이 물질이 콩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콩이 정말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게 이 물질이 그대로 콩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리고 갈근이 콩가식물이거든요. 콩가식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참 재밌다. 뭐 항상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모든 연구자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렌디피티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정말 재수로 발견된 거가 진짜 사실 많아요. 정말 많고 저희도 정말 대부분 너무너무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연구보다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우연찮게 뒷걸음치다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이게 그런 게 세상의 이치가 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거는 제약회사에서도 되게 많은 관심이 많은 게 폐경기 여성 증후군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이 폐경기에 대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면 제일 문제점이 줄기세포가 분할을 원래 골세포로 분화하고 지방세포로 원래 줄기세포가 골세포와 지방세포로 분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골세포로 안 가고 다 지방세포로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경기가 되면 지방세포로 많이 가서 뚱뚱해지고 골은 약해지는 최악의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어릴 때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게 폐경기 여성 증후군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조절해 주자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 진짜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벼가 우리가 다 이렇게 쌀 먹고 나서 벼뿌리 다 버리잖아요. 벼뿌리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 보자. 너무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활용하던 중에 진짜 우연찮게 찾았어요. 이 벼뿌리 추출물이 지방세포는 감소시키고 골세포를 증가시켜주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요거를 잘 따라가서 물질을 찾았고 이 물질이 지방세포는 보통 염색을 하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골세포는 염색을 하면 검은색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면 줄기세포가 지방세포로는 잘 안 가고 골세포로 쫙 가죠. 그래서 요걸 먹으면 되게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랑 연구를 하고 지금 이거는 좀 제품화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특허도 써가지고 지금 해외 특허까지 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랑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품 개발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 되게 뭐 어디 민간요법에 뭐가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 여주라고 하는 이 되게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쓴 오이예요. 너무 오이인데 너무 써서 진짜 너무 써가지고 쓴 오이라고 불리고요. 이게 생긴 게 약간 진짜 무슨 방사능에 막 오염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고 방사능이 오염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동남아에서 유명한 채소 중에 하나고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진짜 쓰대요. 그리고 이 쓴 맛을 나타내는 물질이 제가 찾았는데 이렇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이런 물질들이 되게 많이 분포하고 우리가 이거를 왜 연구를 시작했냐면 이게 그렇게 당뇨에 좋대요. 당뇨에 너무 좋고 민간요법으로 당뇨인 사람들이 쓴 오이를 엄청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진짜 당뇨에 진짜 뭐 왜 좋지? 저희는 이제 이게 뭐 민간요법에 좋다고 하면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좋으면 어떤 물질 때문에 좋은지를 막 밝히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쓴맛을 나타내는 물질이 진짜 많은 거가 저희가 확인됐고 진짜 쓴 거 맞구나. 이게 저희 인공혀가 있어요. 인공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제 하면 되게 주관적이니까 인공혀에 이렇게 처리를 해보면 이게 쓴맛을 나타내는 게 또 나오거든요. 되게 쓴 거 맞구나. 그럼 쓴 거 맞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쓰면은 몸이 좋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몸에 좋긴 하겠구나라고 저희 접근했고 당뇨 이게 도대체 왜 좋은지를 여러 가지를 체크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좋다고 하는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별로 효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민간에서는 정말로 당뇨에 좋다고 하는데 별로 당뇨에 좋은 그런 증거가 안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도 우연찮게
인슐린 분비랑 관련 있는 역할을 하는 효소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게 혹시 이걸 건드리나 하고 이걸 체크했더니 되게 우연찮게 이 여기 스노이에 나온 대부분 물질들이 이 PTP라고 하는 이 엔자임을 건드려서 인슐린 분비랑 관련된 역할을 해서 당뇨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진짜 사람들이 오랫동안 당뇨 좋다 어디 뭐 쓴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뭔가 이유는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한약재가 뭐 전부 다 좋다 전부 다 좋다는 건 아닌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삿갓나물이라고 이렇게 계곡에 가면 이렇게 삿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식물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보일 거예요. 이게 종종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식물인데 삿갓나물이라고 하고 이게 이 뿌리가 인삼처럼 생겼다고 해서 조유라고 하고 특히나 천식 기관지염에 많이 쓰던 그런 한약재거든요. 근데 이게 중의학 대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에서는 그늘에 말렸다가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서 독을 뺀 후에 사용하고 독이 강함으로 양은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임산물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독이 있다는 걸 알았지라고 하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이게 독이 있다는데 그동안 독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연구를 했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여기에 있는 많은 물질이 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특이한 물질들을 엄청나게 대량 함유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게 얘는 좀 복잡한 기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구조는 얘가 간에 잘 붙어가지고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에 이 물질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 중의학 대전에는 이렇게 독이 있다고 하지? 이게 또 물이 잘 녹거든요. 되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독성 물질 처음으로 이게 확인을 했고 이게 정말 유명한 독성 물질인 이유가 이미 간 독성을 일으켜서 간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가축에도 독성이 있다고 보고돼 있는데 옛날에 아프리카에 반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정말 이상하게 그 지역에 엄청나게 간암 발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간암이 너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간암이 걸려 죽으니까 이 역학조사를 갔는데 가봤더니 이 지역에만 특이하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차가 있었어요. 차. 근데 그 차잎이 도대체 그 차잎이 뭔가 원인이 될까 하고 확인해봤더니 자기들 지역에서 계속 먹던 그냥 맨날 매일매일 먹던 그 차잎에 이 피롤리딘 알칼로이드가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거 차를 매일매일 거기서 먹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간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이슈가 되고 이 물질은 절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물질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되게 연구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참 다 맞구나. 되게 참 신기하고 항상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밝힌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뭐 EBS 다큐멘터리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시금치 예를 들어 이거는 시금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너무 예쁘게 생긴 농작물들 채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쁘게 생겨야지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근데 이건 다 하우스 재배예요. 하우스에서 되게 보호해가지고 물 주고 햇볕 가리고 아주 그냥 곤충들 못 오게 해가지고 되게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예쁘게 생겨서 농산물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밭에서 길러가지고 막 비바람 쐬고 막 곤충도 좀 먹어서 막 부서지고 막 비틀어지고 못 생겼는데 되게 향이 강한 그런 채소류랑 도대체 하우스 재배 예쁜 채소랑 도대체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뭐가 좋겠어요. 근데 못 생겼는데 막 향이 강한 그런 채소가 더 몸에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러냐를 이제 좀 확인해 달래요. 그래서 인터뷰는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검증해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피토알레신 개념이랑 똑같아요. 식물들이
비바람과 막 여러 가지 뭐 혹독한 조건에서 자라다 보면 자기가 자기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피토알레신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도 강하고 뭔가 못생겼지만 튼튼해 보이고 억세 보여요. 근데 그게 왜 몸에 좋냐를 저한테 말해달라고 해서 인터뷰도 일단 했어요. 하고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 진짜 그게 많은지 되게 궁금해서 저도 연구를 또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하우스 재배랑 밭에서 정말 못생긴 시금치를 사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페놀 성분이 실제로 유기농 그러니까 밭에서 자란 그 시금치 훨씬 많았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는 또 항산화 물질이 유기농 그 밭에서 자란 시금치가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이게 맞는지를 정말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기기 분석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하우스에서 자란 시금치랑 못생긴 시금치랑은 확실히 성분이 차이가 있었고 저희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 밭에서 자란 시금치만 있는 물질인데 이 친구가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항생 활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금치 중에도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뭐 롯데마트에서 예쁘게 생긴 시금치보다는 이렇게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파는 못생긴 시금치가 몸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저희가 한번 증명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천연물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약들이 만들어졌어요. 쑥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 SK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염증에 좋다고 알려진 3가지 한약재 조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한의사들이 쓰는 그 처방 중에 12가지인가 엄청나게 많은 그 처방전 가지고 만든 골관절염 치료제예요. 그리고 이것도 10몇 가지의 한약재 조합으로 만든 그런 약이고 이거는 벌 있잖아요. 벌 독으로 만든 약이고 이거는 아이비엽이랑 황련으로 만든 그런 기침 감기 약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되게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인스가 제일 많이 팔리고 스티렌이 옛날에는 1년에 한 1,000억 정도 팔렸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스티렌을 동아지아과 만든 서울대 은퇴하신 교수님이 이게 로열티를 정말 많이 받아서 1년에 뭐 엄청난 몇십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지약에서 이 스티렌이 보통 약이 만들었지만 15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특허 때문에. 근데 15년 뒤에는 다른 회사도 다 이걸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약품이 특허 만료돼서 다른 회사도 이걸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매출 떨어지니까 그 다음 버전으로 만든 게 모티리톤이에요. 이 모티리톤은 실제로 이 스티렌에서 모티린으로 넘어가는 이 동아지약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다음 버전의 약을 만들자 해서 여기는 견우자랑 이제 그 현오색이라고 하는 염증에 도움이 좋고 견우자라고 하면은 나팔꽃인데요. 이건 옛날부터 변비 치료제로 많이 사용됐어요. 이거 먹으면 위장과 운동이 촉진돼 가지고 막 변을 잘 누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위장 치료제 이런 개념으로 약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동아지약이랑 같이 해서 만들어서 요거는 저희 제가 이 약을 만드는 연구에 관련된 데이터는 다 거의 다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쯤에 이 약이 이제 만들어 출시가 됐죠. 지금 많이 되게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뭐 되게 뿌듯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실험실 선배님이 팀장님으로 계셨던 안국약품에서 만든 시네추라라고 하는 그 기침 감기약인데요.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마 감기 걸려서 약국 가면 이렇게 물약으로 이렇게 많이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아이비 엽으로 해서 이미 기침 감기약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다시 갖고 와서 황련이라고 하는 또 되게 염증에 도움이 많이 되는 한약재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신약으로 만든 약인데 되게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맛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만든 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품 개발도 좀 하고 있는데요. 와일드 망고라고 뭐 이제 망고보다는 맛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과일로 섭취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잘 되는 그 정말 지방 세포를 많이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죠. 저희 실험실에 이게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희 학생들이랑 막 나눠 먹었는데요. 지금은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요새 뭐 다들 다이어트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는 효모 펩타이드인데 이것도 다이어트에 되게 좋아서 이것도 최근에 연구해가지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화장품 개발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품 되게 강국이잖아요. 요거는 저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버섯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버섯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영지버섯이랑 이 복령이라고 하는 버섯인데, 복령은 이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서 기생하는 버섯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 모양이 아니라 이 공 모양처럼 생긴 특이한 버섯 중에 하나예요. 이 복령은 또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경옥고 많이 들어봤죠. 경옥고 몸 안 좋고 피곤할 때 먹는, 아직 학생들은 피곤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먹어요. 이거 비싼 한약재인데 이 경옥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삼, 생지왕, 그다음 꿀에다가 복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꿀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리 제 생각엔 꿀은 뭐 큰 역할하기보다는 맛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요 경옥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약재 중에 하나고, 이게 그렇게 염증에 좋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소염 이뇨제라고 해서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한약재였는데, 저희가 여기서 특이하게 찾은 이 물질이 진짜 염증을 많이 억제해주는 좋은 활성을 보였고요. 저희 학교 한 정말 오래된 선배님이죠. 오래된 선배님 중에 회사를 차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참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엄청 유명한 화장품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경영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조금 쇠퇴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회장님이 아들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아들들이 좀 회사 경영을 좀 못해가지고 다시 회장 자리로 돌아오시고 연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저랑 같이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발견한 이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스틱을 만들어서 참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선스틱에 저희가 이걸 넣고 염증이랑 이렇게 해서 피부에 좋은 그런 선스틱을 만들었죠. 되게 저는 이제 선크림을 잘 사실 많이 바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발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화장품 연구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UV를 차단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 실험을 해보면 UV를 쪼면 표면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면 뭐 그냥 그대로 보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미경을 보면은 이 UV를 관리를 안 해주면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주름이 계속 생기면 진짜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름이 생겨서 이제 정말 늙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UV를 차단해 줘야 되는 건 무조건 맞는 걸로 생각이,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고, 이걸 만들면서 지금 많이 무조건 발라요. 여름, 겨울에도 무조건 발라야 돼요. 무조건 발라야 되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 관리를, 진짜 주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이 선크림은 막 찐득찐득해서 좀 바르기 싫거든요. 근데 이 선스틱을 만들어서 보면 선스틱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선스틱 바르고 다니는데 만들어 보니까 선스틱이 좀 저는 이렇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UV 관리를 정말 꼭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하고 싶고요. 이거는 저희 그 김광석 회장님의 부탁으로,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오군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만들고 회장님이 좀 부탁하셔가지고 막 홈쇼핑에도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막 광고도 좀 해주고 막 뭐 이것 좀 팔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화장품 연구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프랑스 화장품 회사, 되게 오래된 프랑스 화장품 회사라고 아레즈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막 엄청 우리나라는 잘 안 유명한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회사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로 명품과 화장품에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다고 많이 좀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프랑스 화장품 회사랑 제품 개발을 한 3, 4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진 않고요. 아시아, 홍콩이나 이쪽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화장품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게 파리랑 서울이랑 합작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우리나라 말로 좋다고 해서 조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진짜로 조화라고 붙이고 요렇게 해서 요 조화 제품이 좋다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이거를 뭐 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만도 가고 외국도 막 이것 때문에 많이 갔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한 이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약재들 넣어가지고 프랑스 화장품 회사에 아주 뛰어난 기술력으로 이게 화장품 만들었는데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가지고 이름도 좋고 어쨌든 좋다. 뭐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안 팔고 인터넷으로 뭐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긴 한데요. 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 저도 이제 받아서 와이프 줬더니 와이프가 되게 좋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약재 효능의 과학적 검증을 하고 나서 전 또 아까 말했듯이 환경 보존에 좀 응용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 느릅나무 껍질이 옛날부터 이렇게 상처 치유에 되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상처가 나면 느릅나무 껍질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상처에 붙이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상처 치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 맞는지를 연구를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쥐를 통해서 쥐에 이렇게 막 펀치를 내요. 뭐 너무 잔인하지만 쥐한테 등에 막 이렇게 구멍을 내요. 되게 잔인하죠 사실. 구멍을 낸 다음에 얼마나 상처가 빨리 아무는지를 저희가 확인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데카솔 있잖아요. 마데카솔을 이제 실제 컨트롤로 비교 대상으로 썼고, 실제로 마데카솔보다 느릅나무가 상처 치유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되게 느릅나무 껍질이 되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 저희가 확인했고, 그리고 이 피부 염증에 되게 좋은 또 물질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피부에도 좀 상처 치유 포함해서 피부에 화장품에 응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연구를 또 진행했었어. 그러던 도중에 아까 말했듯이 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느릅나무가 또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무좀균을 죽이는 그런 좋은 효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따로 그 당시에 다른 개념으로 저희가 무좀균을, 왜냐면 무좀균은 진짜 안 죽어요. 아직 여기 너무 젊으셔가지고 어린 학생들이라서 무좀균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무좀균이 있으면 발에 무좀이 옮고 나면 진짜 안 죽어요. 정말 안 죽고, 무좀균이 너무 안 죽는데 무좀균은 곰팡이균이고, 곰팡이균은 우리 사람이랑 되게 세포가 특징이 비슷해요. 무좀균을 죽이기 위한 약은 너무 독한 이유가 무좀균이 죽을 정도면 우리 사람의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고 간독성이 너무 심해서 무좀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해. 간이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고 좋은 무좀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발견한 게 느릅나무가 무좀균을 이렇게 잘 죽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저희가 환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느릅나무 껍질 추출물과 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노 파이버를 그 아주 미세한 섬유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응용했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정전기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막 붓잖아요. 그 정전기가 전기 현상인데, 그 미세한 정전기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화석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지 않고 그런 미세한 그 정전기로도 한번, 이거는 이제 트라이보 일렉트릭이라서 되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나노 아주 미세한 섬유를 만들어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걸 해보니까 꽤 많은 80V 정도, 80V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소형으로 웨어러블 갖고 다니는 그런 거에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느릅나무가 무좀균도 죽인다는데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이거 전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깔창으로 만들었어요. 깔창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깔창을 만드니까 무전기도 방지하고 걸어 다니면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효능이 좋아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걸 잠깐 보여주면 재생이 안 되나 보네요. 이게 안 된다고 되네요. 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게 저희 학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실제로 만든 걸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 전구에 불이 막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봤던 그런 소재고요. 그리고 피뿌리풀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토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 실험실에 한 몇 명 학생들이 실제 아토피를 겪고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토피가 지금 치료제가 없거든요. 원인은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좀 찾고 있었는데 이 피뿌리풀이 실제로 아토피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실제로 그 중에 말토리라고 하는 이 성분이 아토피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토피가 저는 사실 아토피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주 막 가렵고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면역 억제제가 있지만 면역 억제제는 효능이 많이 별로 안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스테로이드 제제가 너무 효능이 좋지만 부작용이 되게 심해서 많이 쓰지 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은 물질을 가지고 아토피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는데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패치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패치를 만들려고 생각하던 중에 이것도 좀 재미있게 자연에 있는 그런 거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자 했고 저희가 이제 공대 친한 교수님이랑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연에 있는 그런 다양한 구조체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또 같이 보고 응용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물방개 알죠? 물방개가 물속에 엄청나게 많이 빠른 물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컷 물방개 앞다리에만 있는 특이한 구조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특이한 구조체, 앞다리에 있는 특이한 구조체 때문에 이 수컷 물방개가 암컷 물방개 등껍질에 딱 붙어 있거든요. 물이 그렇게 세도. 그래서 이게 되게 접착력이 되게 좋구나. 이런 물기가 많은데도 접착력이 좋은 이유가 되는 그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안 생겼고 약간 비대칭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빨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그래서 요거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비대칭으로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체를 만들고 여기 사이에 저희가 찾은 이 아토피 치료 물질을 저희가 하이드로겔과 함께 넣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 피부가 굴곡이 되게 많은 이 피부에 아주 굴곡 많은 곳까지 다 침투를 할 수 있는 좋은 패치제가 됐고 이게 약물 전달이 되게 잘 되게 하는 패치가 됐었고 이렇게 몸에 땀이 나고 물기가 많아도 잘 붙어 있고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떼면 금방 쏙 떨어지고 자극성이 쏙 떨어지고 이쪽 방향은 되게 이제 잘 안 떨어지게 해서 우리가 패치를 붙인 다음에 이제 떼는 방향이 이렇게 떼면 되게 자극성이 없이 또 패치를 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재밌는 이제 생체 모사 패치를 저희가 아토피 패치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저희가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약물도 피부로 전달이 잘 되고 이렇게 저희가 구조체가 없는 그냥 일반 뭐 패치를 만들면 이렇게 그 피부 아주 고점착으로 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되는데 저희가 만든 패치를 하니까 피부 중간 중간마다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잘 약물 전달이 되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아토피의 효능이 되게 좋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활성 물질을 정말 찾아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후다닥 그냥 넘어갈게요. 실제로 저희가 찾은 물질이 이렇게
오미크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오미크론도 많이 이제 잘 죽이고 오미크론에 됐을 때 우리가 몸에 발생하는 염증 수치도 많이 감소해줘서 전염물 물질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좀 찾은 연구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식물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거면 이제 미생물 연구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근데 준비한 것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근데? 네.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 미생물 연구는 우리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적인 이 플레밍 이 선생님이 포도상구균을 그 당시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생각보다 미생물 연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깨끗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하던 중에 일주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곰팡이균이 막 날아가가지고 오염이 된 상태로 막 실험이 되고 있었죠. 사실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분이 되게 또 이런 여러 가지 캐치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오염된 곰팡이 균 옆에 균이 되게 안 자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거 그냥 사실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어떤 균이 다른 균을 죽일 수 있구나라는 걸 다 캐치를 했고 여기 있는 물질 중에 어떤 물질이 이걸 죽이는지를 연구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로 정말 획기적인 그 의학 발전이 다시 된 거죠.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투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병균들을 많이 죽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질병에서부터 많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페니실린은 그 당시에 이 푸른 곰팡이에서밖에 배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옛날에 플레밍이 이분은 이제 이 페니실린 발견으로 노벨상도 받았죠. 근데 이 페니실린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를 먹고 오줌으로 이게 나오면 그걸 다시 오줌을 또 받아가지고 이걸 또 정제해가지고 또 쓰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약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은 대량 배양도 되고 합성도 돼서 이제 괜찮은데 어쨌든 우연찮게 정말 이것도 아주 우연히 발견돼서 정말 의학계 정말 큰 이슈가 된 그런 약물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항생제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파나마에 살고 있는 개미예요. 이 파나마에 살고 있는 개미가 이렇게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수 있는데 이 이파리를 막 물고 어딘가 자기 굴로 가는 장면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미는 이 이파리를 막 가지고 자기 굴에 가가지고 이 이파리를 가지고 이런 하얀색 곰팡이를 길러요. 하얀색 곰팡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버섯이죠, 버섯. 이 개미는 이 하얀색 버섯을 길러가지고 이 버섯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버섯은 이 어린 개미의 식품, 그러니까 음식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영양분으로 이거를 음식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잎을 가져가서 농작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특이한 개미인데 이 개미들이 농작하고 있는 이 하얀색 곰팡이균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다른 병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병균이 도대체 어떻게 이 개미가 이 병균을 어떻게 보호해서 이 하얀색 버섯을 잘 기르는지는 항상 의문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일개미들 이거는 이 개미의 일개미들인데 이 일개미들의 표면에 하얀색 이상한 가루를 묻히고 다녀요. 근데 이 가루가 도대체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물질이었어요. 이 물질은 알고 보니까 이 흰색 영양분을 죽이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공격 물질이었던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일개미들 이 농작을 하고 있는 일개미들 몸에 하얀색 가루를 묻히고 다니면서 이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를 보니까 이 흰개미가 만드는 게 아니라 흰개미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이 물질을 만들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미생물이 이 물질을 만들어 주고 이 물질이 얘를 보호해 주는 좋은 물질이 된 거죠. 어떻게 이 공생관계가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개미는 오랜 전부터 특정 미생물을 갖고 다니면서 그 특정 미생물이 항생물질을 만들어주고 이 항생물질이 이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물질은 실제로 우리가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흰개미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개미 말고 개미는 영어로 엔트고 흰개미는 털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미랑 흰개미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 다른 곤충이고요. 영어는 완전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이렇게 약간 뚱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낸 독일 친구가 남아공에 가서 이 흰개미 굴을 파가지고 흰개미를 채집해 오고 이 흰개미도 보면 이렇게 하얀색 곰팡이 자기들한테 영양분이 되고 흰개미는 특히 나무 막 갉아먹잖아요. 근데 나무를 소화를 못한대요, 사실은. 근데 이 곰팡이균을 먹으면서 나무를 소화할 수 있고 어쨌든 이 하얀색 곰팡이가 흰개미한테 되게 유용한 어떤 소스가 되는데 이 하얀색 곰팡이도 누군가 계속 공격을 하는 나쁜 균이 있대요.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만드는 그런 미생물들을 자기들 몸에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미생물을 뽑아가지고 배양을 해서 어떤 항생물질이 있는지를 막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동충하초 들어봤죠? 동충하초라고 하면 동충 그 겨울에는 곤충인데 여름에는 꽃이 든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동충하초는 이런 곤충 병원성 진균이라고 하는 엔토모패소제닉 펀자이라고 하는 버섯이 곤충을 공격하고 그 곤충을 죽이면서 이 곰팡이균이 버섯 모양을 자라는 걸 동충하초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강균과 흑강균이 있어요. 백강균은 이렇게 얘 곤충한테 들어가가지고 곤충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곤충을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서 백강균이라고 하고 흑강균은 곤충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렇게 검은색 모양 나타난다 해서 흑강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표적인 이 곤충 병원성 진균으로 우리가 약효로 사용하는 게 동충하초인데 백강균에게 감염이 된 누에꼬치를 백강잠이라고 하고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발작이란 치매에 사용했던 그런 한약재인데요. 얘를 저희가 백강잠을 연구해 보니까 펩타이드 물질이 나오고요. 이 펩타이드 물질은 또 되게 좋은 항암 물질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이 백강균 자체를 저희가 배양해 가지고 하얗게 배양이 되거든요. 요 배양 물질에 좀 특이한 물질들을 찾아서 약물로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저희가 이걸 연구를 하냐면 이 특이한 이런 곤충 병원성 진균은 곤충을 죽이려고 어떤 공격성 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곤충이 죽잖아요. 그럼 곤충이 죽고 나면 다른 균이 자기가 먹은 곤충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또 방어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사람한테 약효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식용곤충 우리가 환경오염 개념이랑 또 비슷한 건데 우리가 소, 돼지 기르면 엄청나게 환경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돼요. 일단은 기온 변화도 지구 온난화도 시키고 땅도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막 오염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원으로 지금은 배양육이라고 해서 고기랑 똑같은 맛을 나타내는 그 고기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또 막 그냥 환경오염 안 되게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단백질원으로 지금 시약처에서 곤충을 많이 실제 허가를 해가지고 이 메뚜기 아마 어르신분들 저도 메뚜기 먹어봤어요. 근데 메뚜기 번데기 먹어봤죠. 그런 거 번데기는 아니지만 메뚜기 누에 번데기 아까 말했던 백강잠도 들어가 있고 갈색 거저리 유충 그다음에 뭐 풍뎅이 귀뚜라미 뭐 이런 게 7가지가 식용곤충으로 허가가 돼서 실제로 판매되고 단백질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곤충은 알겠지만 뭐 조금만 먹이 주면 일주일 사이에 이만큼 막 자라요. 그래서 환경에 되게 좋은 유리한
단백질원이 되는 거죠. 저희 실험실에서 이렇게 풍뎅이 장수풍뎅이 그 유충이랑 귀뚜라미를 시온곤충 중에 두 가지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귀뚜라미에서 연구한 이런 물질들은 염증을 되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먹으면 좋다라는 걸 저희가 연구했고, 저희가 이렇게 물질을 발굴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신규 물질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서 한 번도 발견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들을 저희는 발굴하면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나중에 저희가 발굴한 이 물질이 교과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연구할 때 한국 사람이고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만이라도 되게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가지고 귀뚜라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케톤과 N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아마이드 본드라 그래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물질을 귀뚜라미에서 나와서 귀뚜라마이드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교과서에 나오면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귀뚜라미에서 나온 아마이드 본드가 있다, 귀뚜라마이드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교수님들은 도토리에서 나온 물질을 토토리오사이드, 아니면 뭐 저는 이제 막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을 우리나라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 학생들 같이 이름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처음 발견한 물질들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붙이는데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반가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붙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실험실에 우리나라에 이런 식충식물도 있어요. 식충식물 뭔지 알아요? 식충식물은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서 질소원 N을 그 식물이 자라려면은 탄소, 산소, 질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은 질소원을 N을 땅에서 이렇게 획득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서 얘는 이 질소원을 곤충으로부터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특이한 식물들인데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고, 이거는 좀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자생하고 있는 식충식물인데, 이런 특이한 그 생활사를 갖고 있는 식물들을 또 연구해 보면 이런 신규 물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발굴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발굴하면 또 이름 또 이제 한국 이름으로 붙일 예정이고요. 제가 이게 독성 물질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말벌 트랩을 만들어서 말벌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우리 여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형체가 없이 갈아서 이제 이거의 성분이랑 독성 물질을 좀 찾아서 이런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 신경세포를 차단하거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 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생각 못하고 엄청 늦게 막 천천히 설명해가지고 뒤에 내용을 설명 못했는데요. 뭐 어쨌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뭐 뒤에 내용 같이 해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긴 시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